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오늘 배우야 산다 특강을 한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어둡고 토야들이 지금 많이 힘겨워하고 이 바닥이 언제 찍을 건지 몹시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기회를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큰 변곡이라든지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 어디쯤 와 있는 거고, 장세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변화 요인이 많은가, 어느 정도는 시장을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남은 10월 달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 그리고 진짜 기회가 온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 때 기회 요인으로 네,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남은 부분은 섹터 연구를 하는데, 오늘 연구만 하는 겁니다. 뭐 매매 타이밍 잡는 거 아니에요. 네, 이들이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실전에서 좋은 성과물이 작동될 수 있는 만 3가지 정도만, 빅이슈 3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4분기 오늘 장세 판단하고 위험 요인하고 기회 요인인데, 기회 요인은 지금 자막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두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 지수를 이겨낼 핵심 섹터 연구인데, 지수를 이겨낸다는 핵심 섹터 연구지만은 하단이 확실하게 검증될 때 섹터가 움직입니다. 지금 하단이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섹터도 막 변동성을 막판에 일으켰죠. 움직이다가, 그죠? 반등은 놔주는데, 하단이 이제 다음 마디 매매를 하실 분들은 하단이 검증되는 최소한 박스권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조금 안정기에서 투자하실 수 있고, 지금 하단을 막 위협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는 매매 영역이에요. 단기 매매 정도만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4분기 장세 판단의 고강도 금리 인상, 파월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투자자들하고 전 세계 중소기업 대표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 실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죠. 금융 관련 변호사, 변호 받은 사람이 지금 연준 페드 의장이 되었습니다. FRB 의장이 되었죠. 근데, 연초에 여러분들이 금리가 0.25%였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는 안 가져왔는데, 3월에 0.25 올리다가 갑자기 5, 6, 7입니까? 5, 6, 8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75bp로 해가지고 3.25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금리를. 제가 주식을 한 20몇 년 했는데 1년에 금리를 한 방에 3% 올리는 건 처음 봤어요. 저랑 20몇 년 같이 채권을 같이 했던 친구 있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간 자기도 처음 봤대, 지금.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유례없는 이런 행각을 실은 페드가 만들어낸 거예요. 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드냐? 지금 2200이죠. 지난주 2100까지 갔는데, 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실은. 오늘 뭐 제가 차트는 나중에 좀 시간 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코로나 2020년 2월 달에 2200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200까지 시세가 작년에 난 다음에, 그냥 지금 네. 시장이 지금 2200이면은 1년 전, 2년 전으로 다시 원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큰 하락이 있었던가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1년에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좀 올리고 자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계산이 안 돼도 1경 넘게 풀렸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위기다 이래가지고 극복하자 이래가지고 돈을 풀어도 너무 많이 풀은 거예요. 8천조에서 1경 넘게 풀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조금씩 해소하거나 조금 속도 조절했으면 되는데, 작년에는 뭐, 국고채 매입하고 뭐, 금리, 지금 인하를 유지하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1분기까지도 그런 이야기 안 했죠. 2분기, 3분기 전쟁이 발발하고 인플레이션이 올여름에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목소리들이 뭐 와당탕 나온 거예요. 뭐 4%대까지 올린다. 4.5에서 좀 심지어 5%대까지 올린다. 이야기를 했죠.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데 4% 억지로 올릴 수는 있는데 4% 올리면은 금융시장의 시스템상에 이상한 증후군이 나올 거예요. 요거에 지금 제가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만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그래야 되는데 요 부분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요 부분을 제가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고강도 금리 인상을 뒤늦게 뒷북쳐가지고 막 올렸는데 4% 올린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떨어졌고 2만 불 밑으로 내려갔죠. 다만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한 데는 뭐 진짜 15,000불 정도까지 근처에 온다. 그건 절호의 기회라고 내가 보고 있고, 네,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비트코인 모르죠? 그게 일단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고, 네, 지금 이렇게 올린 동안에 물가는 제대로 못 잡히고 금융시장은 급락했단 말이에요.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약의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고, 지수는 2200에 왔는데 실은 종목을 보면은 2020년 출발 전보다 더 많이 떨어진 주가들이 더 많아요. 잘 나가는 2차 전지 업종, 몇몇 소수 업종, 예, 몇몇 검증된 종목 말고는 주가가 너무 지금 심하게 떨어져 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바닥을 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덜 해소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말에 너무 빨리 그런 것들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빠져가 10월 초순에서 이번 주 오늘도 보니까 올라가니까 정강오약이 나고 외국인들이 급하게 팔죠. 급하게 팔면서 바로 짧은 반등 주고 수직 하강으로 가느냐, 하락 마디에서 조금 지그재그식 파동을 거치면서 최소한 이번 주 반에 다음 주 뭐 13일 전후죠. CPI 발표하는 전후까지는 조금 옆으로 수렴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 것도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은 수렴할 경우에는 종목이 좀 돌아갈 거예요. 종목이 돌아가면 지금 지난주 종목 보면은 뭐 국산화 신소재 관련주도 시세가 지난주까지 화려하게 실은 터졌고, 금양 미래나노텍, 뭐 최근에 코리아 SE, 시대적 소명이거든. 시대가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시절이 시세를 만든다.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냐 예측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시절이 바뀌고 미국 법안이 만들어지고 주도주를 만들어내죠. 상반기는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고, 시절의 변화에 항상 예의주시하십시오. 네, 일단 반등이 나올 경우는 불만족 구간이지만은 현금 비중을 한 번은 늘리셔야 됩니다. 한번 늘리셔야 되고, 말에 나는 뭐 작년에 투자하고 지금 손실률이 너무 과중돼가 도저히 지금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말 11월 초 오는 동안을 장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꾹 참으시고 다시 한 연말쯤 돼서 다시 뚜껑을 열어보신다. 예, 긴 안목을 봐야 돼요. 지금 연말까지 가는 코스로 오늘 제가 아는 예측 모델을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하순은 이 반등이 마무리된 다음에 막바지 조정을 보인다. 막바지라는 뜻은 올해 연말 기준입니다. 내년 기준이 아니에요. 내년 기준은 또 다시 새로 정립해야 되고. 네. 마지막 지금 3파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잠깐 차트만 부르겠습니다. 예, 시장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마디 조정이 한 번 더 주어진다. 면은 지금 두 번째 마디 다음에 반등 다음에 지금 4번 반등이죠. 한 마디가 더 내려온다. 내려올 때 저점을 2100선 전후에서 마주보는 이중바닥을 칠 건지, 예, 또 뭐 시스템 이야기 나오면서 한 부러뜨려가지고 2000초를 위협하는 순간까지 찾아올 건지, 그건 심리가 만들어지겠죠. 단기 수급하고. 그까지 11월 FOMC 이전에 장을 반등 다음에 한 번 더 죽이면은 중요한 기회가 한번 도사리고 있다는 거. 왜 그런 기회가 도사리는지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뭐 좀 알고 가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파월 의장은 뒤늦게 뒷북을 치는 거야. 뭐 금리 또 세게 올릴 거야 하고 이러다가 지금 막 올려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못 견디는 곳이 생겨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멀쩡히 투자자로 현금으로 투자했는데 시장에도 못 견디는 물량이 있었죠, 지난주. 국가나 금융기관에도 못 견뎌내는 애들이 나와요. 쪽이 나온다. 그게 예, 지금 변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차트보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20% 줄더라도 실은 퍼나 PBR로 밴드로 계산하면은 한 2,300선 전후 나옵니다. 최소한 250에서 2,300선 전후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 예, 그래서 그게 당분간은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월에 2,300 금방 가면 그는 상단이라 생각하세요, 당장은. 적정 가치가 시장 콘센서스로 상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실은 아침에 2,250 왔죠? 반도체 대형주들 좀 도움으로. 미리 이야기했는데 반도체 대형주 거기서 바닥 주고 본격적 상승 안 해요. 이번 말이에 이번 주 10월 초순에 뭐 삼성전자 가이던스도 있고 오늘 잠깐 내가 방송 연결하면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 실올 증권가 루머가 좀 있는데 루머는 루머인데 일단은 뭐 가능성은 있어요. 분사를 하는데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물 먹이는 거고 인적 분할이 인간적인 거라 했죠, 제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주가 관리를 좀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어요. 파운드리하고 메모리하고 좀 나누거나 이런 뭐 방법을 선택하겠죠? 근데 오늘 뭐 두 번째 뭐 제가 받은 거는 미국 나스닥 상장도 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그리 되면 물론 좋은 겁니다만은 그거는 미리 예측할 필요 없고요. 당분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실은 네이버 저원을 막 때려버리죠. 외국인들 목표 가양하고 네이버 팔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니까요, 단기는. 근데 저 친구들 단기예요. 추세 대응할 놈들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거는 추정해서 이야기는 하자는 거예요. 지난 8월까지는 2,500이 상단이라면은 예, 지금 남은 4분기는 2,300선 전후가 상단이에요. 요거는 정도 생각을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2,100까지 빠지니까 정부가 개입하려고 지금 10월 중순에 시장 안정화 기금 펀드 채권하고 합쳐가지고 한 10조 정도 들어온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2,100부터 그 밑으로는 시장이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하려면 빨빨 내라. 시간 끌지 말고 또 이거. 하여튼 의사결정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비슷해요. 하단이 검증되고 하방 경직이 나오다 박스가 나오면 종목 터집니다, 다시. 자,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변수가 CPI 이것 때문에 한 3개월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원자재 가격은 유가가 지금 오늘 저녁에 뭐 감산한다 하더라도 유가 90불 넘어가 물량 튀어나와요. 소비 위축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개심한 거는 사우디가 미국 말을 이제 안 들어요. 미국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미국산 무기도 안 줄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가 대량 무기를 지금 차세대 전차까지 구매해야 되는데 너무 요즘 말을 안 듣는 말이에요. 특히 지금 바이든 정부랑.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이 또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원자재 가격은 빠졌는데 CPI에 저도 사실 이거 좀 뒤에 알았습니다. CPI의 40%가 주거 비용이에요. 주택 가격과 주택 주거 비용이라는 거예요. 유가는 떨어지고 뭐 농산물 가격도 좀 떨어졌죠. 네, 뭐 음식료 가격은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좀 변동성은 나올 건데 지금 미국이 고용 지표가 지난달까지 그래도 좋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도 지금 뭐 시장 부흥책을 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 렌트 비용 월세 낸단 말이에요, 다들. 월세 렌트 비용을 잘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전부 다 그 모기지 론으로 집을 샀죠? 모기지 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를 좀 더 받으려고 하겠죠? 더 받는데 지금은 낼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경기 위협이 오고 소비가 위축되고 시중에 돌아가는 자금이 줄어들고 고갈되면은 요거 100% 망가집니다. 그리고 주택지수도 망가지고 고용지표도 오늘 실은 뭐 미국 기업이 발표하는 구인지수가 좀 한 10% 떨어졌죠. 지금은 버티는데 요래 올라가서 꾸역꾸역 턱걸이 하다가 과거에 여학생들 뭐 체력장 할 때 보면 매달리겠죠?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면은 패드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정신 차리겠지. 결국에는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멀쩡하던 경기 자체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일까? 저 사람들 할 일을 하는 건데, 예, 너무 이게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결론을 맺어서 지금 주식은 과매도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과매도구간에 들어온 건 분명히 맞는데 아직 남아있는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고용지표, 13일 날은 물가지표, 네, 나오는데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막바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3.25인데 11월까지는 올리면은 제가 페드가 강크게 더 올리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50bp 올리면 3.75가 되는 거고, 급도 없이 0.75% 75bp를 올려버리면은 4% 금리가 되죠. 지금 뭐 지난달에 보니까 뭐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저 친구는 아니죠. 저분들 제가 장담하기는 뭐 저도 금방진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4%대 금리 올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좀 전에 하겠던 고용지표가 박살날 것이고 가장 허약한 놈 뭐라도 터져버립니다. 4%까지 4%대까지 내봐면 영국, 이태리 터질 수 있어요. 영국이 지금 유럽 이야기하면은 말이 짧게 이야기하면은 노동은 적게 하고 복지는 강하고 1년에 휴가 한 달 넘게 다닌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배당 내고 많이 놀러 오잖아요, 쟤들. 제조업은 약하고 독일 빼놓고.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은 위기 상황이 오면은 복구하는데 힘들 뭐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명품 열심히 사주고 유일하게 사줍니다, 실은. 일본도 그렇게 못 사고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걔들은 한 달 휴가 댕기고 하루에 한 4-5시간 일하고 놀고 먹고 하고 새벽에 파티 즐기고 이런 애들이 만든 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근면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실은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쟤들. 스페인 특히 더 그렇고 이태리나. 쟤들 재무구조 취약합니다. 4% 견디는데 못 견뎌내요. 4%대 뭐 4.25, 진짜 4.5 가면은 뭐 하나 터진다니까요. 요런 시스템발 위기가 4% 연질화 될까봐 장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못 돌려요, 장. 반등은 나오는데 단기 매매는 되는데 못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뭐 CS증권 CDS 프리미엄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면은 크레딧 스위스 원래 스위스 지분인데 최근에 미국, 영국 지분도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은행 후순위들하고 크레딧 스위스 저 파란 색깔이죠. 하늘색 저게 지금 치솟고 있죠. 2002년 1월 대비 그죠? 지금 자세한 건 아주 최근에 뭐 하루짜리 뭐 몇십 프로 올라간 이 CDS 프리미엄이 뭐냐? 이 회사 부도 날 거야. 그럼 부도 투자한 기업들 박살 나고 손실 깡통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부도 날 가능성을 배팅하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실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급등합니다, 주가가. 이 상품이. 이게 바로 CDS 프리미엄. 미국에는 이런 파생 상품이 있죠, 해외는.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데 지금 실은 작년 올해 상반기 오면서 CS증권이 그 빌황이라는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영국계, 한국계 지금 캐피탈 회사에 투자 한 5조 원 손해를 봤어요. 지금 이제 자산 매각을 작년에 했으면 되는데 이제 매각하려니까 잘 안 팔리겠죠. 헐값 매각해야 되죠. 이런 때 지금 장 분위기, 신용 분위기 안 좋을 때 저런 애들이 나오면은 저런 애들이 과거에 하나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리만 사태 때처럼, 리만 브라더 사태 때처럼 잘 기억하시죠? 2008년에 찾아왔죠? 그때처럼 진짜 큰 금융위기로 도미노 현상으로 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무분별한 엄청난 거품이었고요. 요건 하나의 개별 리스크로 작동되는데, 만에 하나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10월 달에 그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드릴 수 없는데 2,000원 잠깐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바닥이 한번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1월 3일 날 연준 페드가 공격적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꼬랑지를 내린다니까요. 50bp 하는 걸 한 25bp 하겠다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동결하고 다음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속도 조절하겠다든지 멘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이야 경기가 좋아요. 지금 전 세계 미국만큼 경기 좋고 이렇게 자신 있게 금리를 뭐 3%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국가가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고요. 참고로 중국 비즈니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뭐 화장품주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다 철수하는 판이에요. 애더니 뭐 이니스프리 매장들 다 철수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폰 중국에서 거의 안 사죠.
현대차도 지금 큰 공장을 지금 중경까지 지어놨는데 생각보다 안 팔립니다. 우리 기술 빨리빨리 빼가지고 지금 화장품이고 자동차고 폰이고 다 추격한단 말이에요. 한국 거 사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중국 특수는 지금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는 미국 바라보기예요. 전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주가가 잘 갈 거예요. 요거 명심하십시오. 뭐 중국 수혜주 이런 건 옛말이에요, 이제. 써도 안 해요, 이제. 이런 말씀 내드리겠고. 그래서 이 현실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고 이게 잠재되고 있다가 내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유럽이나 이태리 이런 애들은 지금 리스크 요인이 있고 부채 비율도 높고 중국이 뭐 국가 부도협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매우 단단해요. 그 인민은행 애들 그냥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더 단단합니다. 재무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터뜨려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을 단속하는 거예요. 과거에 1유로가 1.3달러대였고 1파운드는 1.6달러가 이게 기본적인 페르티인데 지금 1유로는 0.9달러대로 내려왔고 1파운드는 거의 이꼬로 페르티가 되어버렸습니다. 1.06달러, 1.1달러, 최소한 한 5, 60%가 파운드가 높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러시아 전쟁과 미국의 강공금리 인상에 유럽을 미국이 은근히 길들이고 있어요. 네? 길들이고 있다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회 요인은 뭐냐? 기회 요인은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터져가지고 11월 3일이죠. FOMC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 지금 변호사 출신 우리 파월 의장이 지금 막 옆에서 부르니까 같이 따라 부른 거지 뭐. 불렀다가 아이고 이거 지금 안 되겠구나. 이거 나중에 문제되고 이게 좀 더 큰 문제. 자기들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금융위기가 찾아온다는 거는 그 최고의 멍해죠. 그것만은 막자 이래 가지고 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장이 초순의 반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현금 조절하고 10월 말 11월 초 FOMC 연준 전에 주가가 마지막 3단길의 하락이 강력하게 나온다면은 11월 3일 전후, 10월 말 11월 3일 전후 어쩌면 큰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큰 바닥. 그러면은 11월 초에서 12월 최소 중순까지 지난 7월 초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랠리가 있었죠. 2,500대까지 갔을 때 그와 흡사한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갈까? 지수는 소수 압축될 거고 여전히 강한 종목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요리 되고 그다음에 유럽 각국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시중에 자금 방출을 한다는 이런 멘트로 돌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22 미국 유럽 중앙은행이 말해요. 지금은 언론 마스크가 한 말이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할 때다가 말이 맞아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뭐 CPI 지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뭐 주거 비용이고 주택 지수 고용 지표가 다운사인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우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 만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금리 4%까지 올리면 그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0월 말 전후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셔야 돼요. 하되 다만 연말 안으로 판다는 전략이에요. 내년까지 또 뭐 장기 투자하자 이런 종목은 소수로 압축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오늘 드리는 저의 주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예측 모델이고 아까 CS라든지 뭐 하나 터질 놈 터진다는 건 저희 내피셜입니다만은 그동안의 전례로 봤을 때는 세게 나오고 어려워지고 금리를 못 견뎌가지고 어디서 골마 터지는 놈이 나오는데 주로 유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잘 안 나오고요. 유럽 또는 남미라는 거예요. 그게 올 4분기 초에 나올지 아니면 한참 뒤에 나올지는 모르는데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잠재적 리스크는 있다는 거. 요거 참고하고 그러면은 뭐 내년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 안 할 거 했는데 말 바꿉니다. 금융시장 정책이고 주식 투자자는 유연성으로 유연해야지 절대적 법칙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상황이 변하고 시류가 바뀌면 언제든지 그때 맞는 대응 전략으로 가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섹터 연구를 하는데 오늘은 섹터 연구일 뿐이고 뭐 당장은 지금 매매 영역이고
가격 매력이 풍부할 때 잘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번 조정에 방산주를 잘 봐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왜 그럼 저 친구는 방산을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단발성이면 이야기하면 오래 갈 것 같았습니까? 단발성이 아니고 오래 갈 것 같다. 예. 첫 번째로 전쟁이라는 건 돈입니다. 전쟁이 이꼬르 돈이다. 월가에 지금 뭐 유명한 JP 모건가나 골드만 삭스가나 네, 뭐 그 유명한 증권사 다 외우죠. 그 친구들이 자금 원래 유럽에 있다가 히틀러가 뭐 다 때려 죽이고 이러니까 모든 돈을 챙겨가지고 뉴욕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실은.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를 자금을 대줬고 2차 대전을 태평양하고요. 유럽에서 두 군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실은 뒷배가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전쟁으로 그래서 큰 돈을 번 거예요. 손해본 거는 미국에서 만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맨하탄에 금이 한 83개 금이 80% 몰렸다 하잖아요. 전쟁이 났다는 거는 반드시 수혜 국가가 나오고 수혜 기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의 미쯔비시처럼. 그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수혜 국가가 일단은 지금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농수산물 원자재 다 지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 좀 생겨도 사실은 뒷구멍으로 돈은 많이 들어와요. 천연가스도 많이 있다니까. 근데 방산이라는 거는 이번에 러시아가 전쟁 나면서 미국 무기를 살 수 없는 국가, 미국, 독일 무기. 독일은 생산성이 안 되고 러시아 무기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쟁 나가 막상 붙어 보니까 러시아 무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팜플렛 때 카탈로그대로 절대 그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심지어 수호이 뭐 35입니까? 최신의 뭐 전투기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해 버렸어요,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 서방 지정에서 지금 동유럽이 지금 위협을 받잖아요. 이제 폴란드는 지금 벨로루시랑 막 국경을 맞대고 있죠. 잠깐 우크라이나 상황을 봅시다. 네. 이거 뭐 전환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친구들은 미국 무기를 받았고 육군 무기, 육상 무기만 받은 거예요. 공군은 들어가도 안 했어요. 공군 들어가면 게임도 안 되겠죠. 미국 육군 무기만 받았는데 포라든지 다연장 로켓포 탱크까지 주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쟁을 누가 코치하고 있느냐. 록히드 마틴의 지금 전쟁 시뮬레이션 팀들이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알고 무기를 제일 아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지금 코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에서 적의 위치나 좌표를 딱딱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시킨 대로 하니까 이긴단 말이야, 지금. 육군 무기만 받았어도. 실제로 해군이나 공군이 개입되면은 뭐 게임 자체가 안 되겠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동쪽에도 지금 쑥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10월 15일에서 11월까지는 라스푸티차 기간이에요. 과거에 2차 전쟁 때 독일군도 엄청나게 고전했는데 이게 진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진흙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탱크 진격이 안 돼. 궤도가 달려있는 장갑차들은 진행이 안 된다 봐야 되죠. 아스팔트나 이런 콘크리트 도로 말고는. 그러니까 아마 10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밀어붙일 겁니다. 아마 남쪽에 헤르손 이것도 지금 뚫고 들어가려고 할걸요. 근데 러시아가 그냥 지금 전쟁 물자의 한 20%, 30%가 들어가 있는데 이대로 절대 물러날 국가가 아니죠. 바로 우크라이나 북쪽에 누가 있어요? 벨로루시가 있어요. 벨라루시. 네? 벨로루시. 원래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합쳐가지고 키예프 공국 그게 지금 러시아의 뿌리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워낙 좋아가지고 같이 살다가 몽골이 1300년대 치고 들어오니까 도망간 거예요, 북쪽으로. 그게 모스크바예요. 원래는 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근방 키우에서 같이 살았었죠. 같은 민족이에요, 실은. 자, 그런데 벨로루시가 북쪽에서 20만 명을 지금 진평해. 벨로루시는 러시아의 꼬봉이죠. 시키면 시킬래 따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수도를 위협하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끝날까요? 그래서 전쟁은 푸틴이 실각하거나 뭐 축출되거나 제거되기도 쉽지 않아요. 평소에 푸틴은 뭐 아무도 모르는 장소 지하 뭐 벙커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푸틴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전쟁은
빨라야 내년 봄이나 뭐 여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군사적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방산 이슈 끝난 거 아니죠. 네, 일단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다음에 방산 수요가 그래서 폴란드도 좀 급하게 됐고 옆에는 체코, 슬로베니아 나눠졌죠. 루마니아도 그렇고 저 핀란드나 노르웨이도 실은 저쪽에 그 눈 덮인 땅을 통해 가지고 북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랑. 그런 국가들 매우 위협을 크게 느끼겠죠. 남쪽에 이제 그루지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무기 필요한데 러시아가 맞섰는데 무기를 당장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 F-16 발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에서 한 14, 5년 걸려요. 독일 뭐 레오파르드 탱크 좀 찍어주세요. 한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게 유럽 제조업이에요. 당장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나 역량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서방 진영에서는. 저 뭐 중국 K9 자주포에 대응하게 중국에 뭐 자주포 하나 파키스탄이 수입해가지고 같이 인도의 국경에서 한 1시간 동안 교전했는데 인도는 K9 썼고 파키스탄 중국 거 썼거든요. 중국 거는 한 방 쏘면은 예, 지금 진동이 반동이 너무 커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고 1시간 만에 파키스탄 전멸. 인도가 압승해버렸죠. 그만큼 무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기가 국가도 필요하고 전쟁에서 지금 재고가 바닥 나가지고 당장 풍산한테 지금 당장 지금 포탄 찍어달라 하잖아요. 실탄과 포탄 찍어줘. 미국이 지금 계속 대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미국도 재고가 지금 당장 바닥이 나려고 하니까 한국 SOS를 요청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죠. 성능 아주 좋습니다. 미국 거. 근데 다연장 로켓포도 지금 계속 대줄 수가 없어. 미국 기본적으로 셋업하고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 되니. 그리고 한국에 하나이로서의 지금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었어요. 그 규모 얼마냐? 한 4조 원대죠. 그럼 미국에서 현금 주고 사야 돼요, 지금. 그게 지금 한국형 방산이고.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올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형 방산이 폴란드하고 20몇 조, 25조 가까이 계약이 되면서 커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방산이 산업이 이제 개화한 거다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2022년에 지난 30년 넘는 시간 동안 1970년, 80년 이렇게 자주 국방을 외치고 무기 개발에 힘을 쏟은 국가가 서방 진영에 있느냐? 없습니다. 미국이야 지금 패권 국가고 1등 국가니까 하는데 그 외에 일본 자위대 10만 있고 경제에 올인 독일 정규군이 한 5만 명 되나? 프랑스 비슷해요. 그래도 무기 만드는 기업은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뭐 잠수함도 있고 항공모함도 한두 개 있는데 이렇게 정규군 50만 명 병력을 갖추고 국방에 올인해가지고 계속 방산을 연구한 국가는 없습니다. 유사시에 만일에 중국하고 큰 이슈가 돼가지고 한판 붙어야 된다 하면은 러시아와 붙어야 된다 하면은 서방 진영에서 정규군을 50만 명 정예 병력을 가진 국가는 없어요. 올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방산 이런 육해공 무기 자체를 생산을 바로 가동시켜가지고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캐파를 가진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는 거. 그 사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발일까요? 단발이 아닐 것 같죠? 또 수요가 있고 오다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쟁 수요 플러스 대비하는 국방 방위력 증가하는 수요. 그래서 또 이번 조정을 잘 마치게 되면은 장애 안정기를 찾게 되면은 이들 방산주는 또 힘차게 시세가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끝이 아니다. 이제 장기 1파 정도 나온 것 같다. 여러분들이 진짜 장기 성장이 확실한 놈을 쌀 때 사가지고 장기 투자는 되죠. 그래, 큰 대박 나죠. 과거에 현대차가 제가 5, 6만 할 때 개화할 때, 네, 당시에 5, 6만 할 때 제가 예, 집주인님 되는 분한테 아주 젊은 시절 때요. 사두면 좋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한 25만 원 이렇게 넘어서 파셨더라고 보니까. 그때 자동차가 한국이 개화할 시점이었죠. 그죠? 마찬 방산도 지금 이제 개화인 것 같아요.
다만 전쟁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간 거는 좀 빼고 시장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폴란드가 신호탄이고 후속 계약이 사우디 11월에 왕세자 오죠. 네옴시티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방산도 계약하러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이나 가격이나 조기 생산 능력을 다 생각했을 때 사실은 압도적 경쟁력이에요. 미국 무기의 3분의 1 값입니다. 예? 그건 알고 가자. 그래서 한 뭐 세 개의 기업만 이야기하고 뭐 물론 저쪽 카이까지 보셔야 되는데 넥손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벌린 있죠? 우크라이나 병들이 러시아 T-72를 깨잖아요. 그죠? 참고로 T-72는 사막의 걸퍼전에서 지금 미국의 지금 브래들리입니까? 에이브람 전차하고 붙어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죠. 게임 자체가 안 됐어요. 방호벽 자체도 게임이 안 되고 한 방에 뚫혀버렸다니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벌린 있죠? 제벌린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재미를 많이 봤는데 넥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육군용 미사일 신궁입니까? 현궁입니까? 그게 미국의 3분의 1인데 실은 더 정확해요. 매우 정확합니다. 제벌린은 냉각식이기 때문에 30초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조준하고. 근데 우리 넥손 거는 바로 조준해가 바로 쏘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할 수 있고 좋겠죠? 사우디가 지금 미국 무기를 받고 싶은 아직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사우디가 지금 실은 방산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 30조 투자할 거예요. 전차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사우디가 주변 국가들 계산했을 때 미사일 요격하는 이 천궁이라든지 한국형 유도 무기가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참고하셔야 된다. 보시고 넥손도 사우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규모 큽니다. 뭐 조 단위는 기본적으로 다 넘어가요, 방사는. 하나이로서는 최근에 대우조선 인수 이야기 나온 바람에 주가가 그냥 6만 원 초로 8만 원대에서 꼬꾸라져 버렸는데 요것 또한 아직은 팩트는 아닙니다. 저희 내피셜이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건데 향후에 보세요. 대우조선을 2조 원 산다죠. 사실은 조선은 지금 수주잔고만 한 45조가 넘어요. 40조? 넘습니다. 45조 가까이 될 거예요. 대우조선이. 앞으로 4년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제 향후 문제나 부채 있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빠졌는데 당장 3, 4년 투자해가지고 돈 뽑아낼 일이 더 많아질 거고 지금 LNG선 잘 나가잖아요. 조선업은 실제로 좋습니다. 도크가 지금 꼭꼭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향후 3년간은 문제 없어요. 근데 그냥은 절대 안 산다 이거. 2조 원 주고 그냥 샀을 리가 없다. 다 조선업은 지금 안 살려고 하거든요. 그 2조 원을 가지고 3자 배정으로 들어가서 저 판단이 맞다 하면은 카이가 원래 앞에 안 대표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겠는데 이번 정부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이 지분을 누가 사느냐? 하나가 사는 게 아니고 대우조선이 사는 거지. 그러면 2조 원 가지고 대우조선 먹고 2조 원 가지고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실은. 카이 인수하겠다는 거죠. 저는 매우 유력하다고 저 눈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우조선 인수했어요. 물론 대우조선 안에 구축함, 잠수함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이로서는 육상무기 K9은 세계적으로 검증됐고 이번에 한번 천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번 검증해보세요. 매우 정확하고 하이마스 6발인데 천무 12발이에요. 정확성이나 성능에서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레드백 지금 호주하고 5조 원권 걸려 있는데 실은 레드백까지 내가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이 레드백인데 저게 실은 서양에서 포탑을 단 스포츠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탑을 단 스포츠카. 그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거예요. 뭐 성능 이야기까지 할 시간 없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서는 비행기 엔진, 전투기 엔진도 지금 창원 공장에서 담당하겠죠. 실제적으로 KF-21 보람의 주 엔진은 하나에어로스가 향후 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공우주를 인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키울 수 있는 자는 하나그룹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3,500톤급 잠보함이죠, 저거. 잠수함 저것도 지금 퀄리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기업이 될 거예요, 하나에어로스가. 당장은 지금 왜 대우조선 인수했어 하면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장이 안 좋아서 만든데 이번 조정에 잘 보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실제 중기 투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하는 록히드 마틴 정도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뜬 거야, 지금. 그리고 성능을 보니까 가격 싸고 성능 좋고 미국산 무기 가격이 3분의 1이야. 독일 뭐 지금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 뭐 독일 장갑차는 좋죠. 근데 막상 가성비라든지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포탑이 먹어가지고 지금 안에 방호 시스템, 땅 유도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탁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4발 달리거든요. 그거 달고 뭐 지금 대전차 미사일 달고 1톤 들어가는데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뭐 조건도 못 맞췄다니까 지금 실은. 레드백을 뭐 호주가 연기한다 그러면 미국이 달라 할 것 같아요. 아, 다른 나라가 달라 할 것 같아요 지금. 천무도 지금 폴란드 주려고 하는데 그루지아 대통령이 폴란드 의회에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극박하다. 우리가 먼저 한국에 천무로 좀 사게 해달라 대신에 3조 더 줄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핫 이슈들이 많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또 노르웨이도 지금 3.5세대 뭐 로템의 전차 이야기하면 K2 이야기하면 매우 이야기 많은데 현재로서는 가성비 A급 전차라 보셔야 돼요. 3.5세대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기술을 주는 대신에 4세대 전차를 지금 셋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전차를 창원 공장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 풀 가동입니다, 지금 실은. 이게 이런 지금 불황의 호황 사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거 잘 보고 계시라고 오늘 제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렸고, 2차 전지 국산화 소재는 시절이 만들어낸 시세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왔다. 중국도 이제 못 써. 24년까지 당장 내년부터는 2차 전지 소재 미국항으로 들어가는 거 중국 거 못 씁니다. 뭐 리튬, 코발트, 흑연, 니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한 데는 물론 오늘 법안이 지금 현대차가 불리하게 됐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 많이 오늘 생략하고. 그래서 연기돼 가지고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95%, 그게 90% 가까이가 중국에서 수입했었습니다. 수산화 리튬 뭐냐? 리튬은 매장량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저 남미도 많고, 아르헨티나, 호주도 있고. 근데 리튬만 가지고 2차 전지 지금 양국제 못 만듭니다. 리튬을 정제를 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거든요. 그리고 탄산 리튬도 뽑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제일 잘 나간단 말이에요. 성능도 최고고. 근데 85%, 95% 지금 코발트는 95%야, 흑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관련 기업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선택과 집중에 제가 강조했던 금양이나 미래나노텍이나 뭐 터지고 뭐 여러분 보셨죠? 코리아에서 있는 올해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한 대박 종목 8배짜리 이상 터졌고 대박이 시절이 만들어주잖아요. 상반기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급등하더라 아닙니까? 시절이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테마인데 실제가 연계된 테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제가 보기에 미래나노텍 이런 수산화 리튬 관련주 또 빠져가지고 또 금냉 조정이 나오더라. 저기 뭐야 포스코 케미칼도 이게 지금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에 흑연유 코발트 골 수산화 리튬 셋업이 다 되는 회사입니다. 깊게 나중에 빠지면 10월 말경에 사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은. 네? 금량도 충분히 빠지면 기회가 오겠죠. 네, 금량도 충분히 빠져주면은 저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실은 뭐 12,000대에서 오늘 15,000대까지 한번 가가지고 좀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이 코스닥이 마디르 내일 아침에 오늘 저기 좀 선물이 좀 빠지죠. 미국이 빠지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너무 급하게 뺐는데 680에서 뭐 675 사이 지난 저점 위에서 또 감고 들어가지고 지수가 평평하게 가더라. 이렇게 빵 바로 안 떨어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렴하면서 10월 초순 중순을 보내더라.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또 수하고 또 갈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요 안에서 시세가 또 나오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보세요. 코리아 SE라든지 최근에 뭐 개별 종목 WI라든지 그거 지금 다 오래 가져갈 거 못됩니다. 선수들이 들어왔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절이 원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국산화 소재주가 지금 소재 확보 전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에도 지금 서로 지금 살려고 덤비고 뭐 없어서 막 라인 정설하고 이런 판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혜기업 주가는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또 기회를 한번 노려봅시다. 이거는 한 번 더 간다의 한 표. 만일에 지금 정부가 실은 지원책을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딱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미국 법안이 지금 조지아주 의원이 현대차가 실은 뒷담화를 맞은 건데 야감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바이든 정부 미국에 최고로 투자를 많이 약속하고 할 나라는 대한민국 코리아인데 인프라 법안은 일본 기업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일본은 이미 멕시코 공장, 캐나다, 몬트리올 쪽, 키백 쪽의 공장 라인업이 다 돼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이 로비를 미국 하원에게 해가지고 R로 시작하는 재단입니다. 한국 외교부 재단 예산의 10배가 넘어 그 재단이. 하원을 로비해가지고 하원 오케이. 투자는 제일 많이 한다는데 뒷담화를 맞은 거예요. 인프라 법안은 실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미리 감지하고 준비를 했었어야지. 정부 차원이든. 그래서 아마 요 법안이 재발의를 10월 말에 한다죠. 10월 말에 통과가 되면은 현대차, 기아차도 주가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 움직입니다. 그죠? 통과가 돼버리면은 조금 국산화 소재 관련주들은 다운사이즈로 내려올 변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바로 지금 중국산 소재는 못 쓰고 반입 안 되잖아. 근데 국산화 소재는 정부 육성책이 마치 일본에 우리 수출 규제 당할 때 하고 똑같아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폐배터리 산업, 성일하이텍이나 뭐 지금 세비캠이나 코스모하게 하죠, 이거. 삼성 SDI가 주관해서 하는데 당분간 중소형주 봐야죠. 전애들도 나중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 동방선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도 크죠. 이렇게 보시고. 네옴시티는 실은 어제 오늘 지금 바로 2029년 아시안 동계올림픽 제가 어제 저녁에 자막을 했는데 어제 오후에 이 재료가 나가 단기 고점은 좀 먹었어요. 또 기회가 오는데 요건 아직 테마입니다. 테마라는 거는 기간 단위로 투자해가 짧게 굵게 내고 빠져나와서 장투가 안 된다는 게 테마예요. 테마를 중기부여하고 있지. 물렸다고. 그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큰 손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절이 다음에 나와야 돼. 이거는 네옴시티가 지금 서울에 44배인데 이게 왕세자가 11월 초에 올 거니까 이 시대가 죽은 건 아니야. 실전에서도 한미글로벌 2만 원 깨지고 19,000원 왔을 때 실은 지난주 사나라 했습니다. 저거는 뭐 11월 초까지 이슈가 있어서 한번 가겠는데 오늘 근데 동계올림픽 개최한다 하니까 그냥 뭐 한 방에 28,000원까지 가서 오늘 지금 팔으라 했어요. 제가. 팔고 또 10월 달에 봅시다 했습니다. 제가. 근데 동계올림픽을 한다는 건 진짜 이 도시는 만들어진다는 건 맞죠. 근데 과연 진짜 서울의 44배에 정말 사막 위에 멋진 도시가 만들어질 건가 이렇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단이고 저게 시나이 반도 마주보는 자리네요. 사우디는 북쪽이 사람이 사는 곳이 많아요. 중앙은 거의 사막이고 그다음에 해안만 사람이 살지. 내륙에 거의 사람들이 없죠. 예, 저게 밀러형 도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옥사곤이라고 저렇게 도표는 나왔는데 실은 저게 되면은 한국이 절대 다 먹는 건 아니고요.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는 최소 먹을 것 같고 한 30%는 먹어요. 중국도 만만치 않죠. 중국이 지금 사우디 로비를 엄청 해가지고 중국이 실은 제일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된다면은 저게 11월 왕세자 방문 전에 오면은 10월 중순 하순에 만일에 저쪽 관련주들이 깨진다. 개불정보가 한미글로벌 유신 같은 거고, 그죠? 저게 코스닥에 있는 그런 주식 알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한국건설, 삼성물산 밑에 S에너지라든 태양광 발전, 5G도 깔릴 수 있습니다. 5G 망. 그 다음에 한국형 방산도 왕세자 분명히 문의하러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핫한 업종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죽어 있는 업종은 지금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죽어 있는 업종들이 살아나려면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의 시간이 찾아오고 빠르면은 23년 하반기 24년이에요. 그래 봐야 돼요. 당장은 11월에서 연말로 가는 사이
랠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가 위험 요인 다음에 기회 요인 이야기했죠. 그런 시나리오 가가지고 11월 3일에 FOMC에서 꼬랑지를 내리면은 연말까지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강력한 랠리 나옵니다. 종목장입니다. 종목장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는 반드시 기회를 노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보다 더 주가가 싸질 수도 있고 물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현금 없고 다 물려버려 있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돌을 닦듯이 복원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10월 초순에 조금 뭐 여유 자금 또는 매매 에너지 꼬여가지고 10% 이내 로스를 하면은 현금을 좀 줄였다가 진짜 좋은 기회에 한번 주도주를 한번 잡아보세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네옴시티 관련주는 11월 초 왕세자가 오고 뭐 발표하면 그때 고점 치고 팔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추이를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실제로 될 건가? 네? 실제로 될 건가? 들리는 이야기에는 뭐 이게 뭐 좀 뭐 힘센 자금이 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처럼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래서 일단은 요게 지금 10월 중하순 11월 한번 빅테마가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로봇도 있고 뭐 많은데 오늘 다 생략하고요. 로봇은 비용 절감 비즈니스 때문에 제가 장기 전망을 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터지는 날이 올 거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네, 오늘 1시간 장 분위기는 몹시 안 좋고 이런 과정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섹터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신 다음에는 연말에 즐거운 시간이 온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남은 한 해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